캠페인은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을 후원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만 더 많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지 못하는 분들께 광고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광고 1회당 베나TV의 수익은 1원입니다. 영상 하나당 광고 5개를 다 보시면 5원의 수익이 베나TV로 옵니다. 이 금액만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근의 국제정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상에서는 많이 회복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이제 거의 다 났습니다. 네. 이 코만 조금 네.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병원 가면 이제 다 끝날 것 같아요. 아유, 다행입니다. 이충근 박사님 건강을 유지하셔야 저희가 방송 잘할 수 있는데. 네. 아무튼 많은 분들 이충근 박사님의 건강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최근 들어서 반세계화 흐름이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하여간 우리 그 시사 문제도 뭐 할 거지만은 그 지금 국제정책 그 큰 트렌드 그거 한 몇 가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최근에 뭐 이제 정말 주기적으로 책을 삽니다마는 책 제목이 아주 그 재미있는 뭐 재미있다기보다도 Grave New World, 음울한 신세계 이 정도로 번역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음울한 신세계. 네, The End of Globalization, The Return of History. 세계화의 종말과 역사로의 회귀. 그렇죠. 고전적 전통으로의 회귀. 네. 이게 그 역사로의 회귀 그러면은 지금 있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다는 얘기고 네. 역사로 회귀라는 거는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정상으로 돌아가는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되는데 그 세계는 그렇게 그 뭐 찬란하고 이런 세계라기보다도 음울하다. 그레이브 그러면 뭐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되죠. 좀 음울한, 잿빛, 우울한. 그렇죠. 뭐. 제가 이 책을 뭐 아직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드문드문 이제 선문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그 세계화의 시대가 돼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더 잘 살게 된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화가 되기 전보다 세계화가 된 이후에 전 세계 사람들의 그 생활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진 것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아진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생활이 좀 팍팍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쌀 같은 거 다 사오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아무래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동차라든가 뭐 전자 이런 것들이 다 뭐 철강 이런 거 다 외국한테 뺏기니까. 그래서 그 각 사회에 일부 이 불만스러운 세력이 있어가지고 세계화가 진행되다가 이게 삐꺼덕하는 시점이 오는데 저는 그냥 뭐 세계화가 앞으로도 가는데 그냥 삐꺼덕하는 시점이 지금 와서 그래서 미국의 그 세계화를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리고 영국도 그 EU에서 탈퇴하고 그리고 이번에 프랑스는 뭐 일단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르팽이라는 그 반세계화의 후보가 상당히 그 선전을 했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임시로 삐꺼덕하고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스테픈 킹이라는 저자가 쓴 이 책은 뭐 우리가 이제 책 살 때 그 출판사 보고 사면 아주 좋습니다. 뭐 예일대학 출판사 그러면 이건 뭐 이 품질을 보증받는 책인데 이 책을 보니까 세계화 전체에 대해서 별로 생각했던 것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세계화 시대가 그러니까 국가들이 따로따로 막 뛸 때보다 세계화가 되었을 때 경제 성장률이 처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이런 얘기 등등. 그래서 그 세계화가 퇴조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세계화가 끝난 현상이 역사의 회귀. 그러니까 역사의 회귀라는 거는 이제 역사가 이제 정상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 사람은 약간 좀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비정상이었던 그런 세계는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제가 그 이번 학기에 그 세계화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화에 대해서 그 교과서도 마지막으로 읽고 학생들한테 소개할 예정으로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화가 곳곳에서 이번에 그 G7 회의에서도 그 7나라인데
그 세계화를 더 잘하자라는 그런 얘기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국제 갈등, 국제 분쟁, 시리아 문제, 북한 문제 네. 이런 것 쪽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은 역시 이 세계가 똑바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가는데 지금 그 세계화에 반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반세계화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군요. 그렇죠. 이제 반세계화를 뭐 너무 이렇게 세게 반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그 세계화를 이제 세계화가 더 깊이 진행되는 것이 당분간은 그 속도도 늦춰지고 민족주의적인 경향, 국가주의적인 경향이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경제까지는 안 갔어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민족주의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은 뭐 워낙 세계화의 덕을 본 나라이기 때문에 네. 세계화 그 자체를 당장 거부하지는 않지만은 중국의 경우도 민족주의가 나타나고 러시아 그렇고 그리고 유럽에도 그런 기운이 많고 미국 그렇고 이제 아시아도 이제 모르죠. 좀 그래서 그 세계화가 정치 경제적인 측면이 다 있었는데 이 움직임이 조금 퇴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중국 민족주의 말씀하셨는데 네. 민족주의의 거센 열풍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결국은 미중 간의 패권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미중 패권 전쟁은 필연적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책을 지금 그 아마존닷컴에 들어가서 이제 쭉 앞으로 나올 책들 보니까 아주 그 유명한 학자 그레엄 앨리슨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책인데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필연적인가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이 아직 안 나와서 그냥 이 구입 신청만 해놓고 있고 그리고 아미타이 에즈온이라는 또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책도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이건 뭐 거의 피할 수 없이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썼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 나갈 때쯤 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그 2판 번역한 거 미어쉐이머 책의 2판은 뭐 그 10장 중에서 9개장은 옛날 거하고 같고 1개장을 새로 썼는데 맨 마지막 장입니다. 그 맨 마지막 장이 중국은 평화롭게 부상할 수 있는가? 답은 평화롭게 부상할 수 없다거든요. 네. 바로 그것도 그 미국과 중국이 이제 점점 그 분쟁의 길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책 쓰고 이러는 책들이 그냥 뭐 평범한 의미에서 패권 경쟁이 아니라 전쟁은 피할 수 없는가, 평화적으로 부상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 제목이 아주 격한 책인데 우리 장 박사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워닝 오더. 이건 질서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이 경고한다지 경고함. 네, 경고함. 오더 명령. 네. 경고 명령. 네, 경고 명령. 네. 그리고 이제 China prepares for conflict and why we must do the same. 중국은 분쟁을 준비하고 있고 그렇죠. 왜 우리가 그럼 똑같은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렇죠. 네.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Warning order. 경고 명령. 네. 그리고 중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도 왜 똑같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는 네. 책인데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뭐 아주 괜찮은 학자들입니다. 고던 창 뭐 이런 사람들. 네. 그리고 여기서 이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은 지금 아예 그 백악관에 국가 무역위원회라는 거를 이번에 새로 만들어 가지고 네. 트럼프가 이 사람을 아예 무역위원장으로 뽑았죠. 여기 네. 논문 한 뭐 10편 들어가 있는데 뭐 이거는 거의 전쟁이 거의 중국이 하는 일은 이건 전쟁으로 가는 것이 확정적이다는 그런 내용의 논문들입니다. 네. 그리고 뭐 그냥 주장만 한 게 아니라 중국이 무기 만드는 거, 국방비 들이는 거, 그리고 남진에 있는 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공섬 만들어 가지고 네. 인공섬을 거의 군사화 시켰습니다. 이 책 페이지 겉페이지 사진이 바로 그건데 중국이 만든 인공섬의 보세요. 이거 완전히 군사 시설이죠, 그죠? 인공섬들을 지금 중국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7개를 이런 걸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전부 군사 시설화 했는데 그 시설 위에 미국의 F-35 그 전투기가 날아가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책 표지를 만든 것이 의미심장하죠. 중국의 기지, 미국의 전투기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느낌에 그 미국은 중국과 뭐 꼭 전쟁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그 냉전 시대 때 미국하고 소련이 항상 군사력으로 대결하지 않습니까? 네. 그 대결 양상을 동남아시아 또는 뭐 한반도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데서 전개하고 있는 것이 거의 뭐 눈으로 보이니까 데이터가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그 지금 아미타이 에치오니 교수하고 그리고 그레엄 앨리슨 하버드 대학 행정대학원 교수입니다. 그분 책들도 다 주문을 해놨는데 한번 뭐 보고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제사회는 이 인공섬을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중국은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우리 지도를 보면 월남 앞바다 필리핀 그러니까 월남으로는 동해 여기입니다 여기 요 바다인데 이 바다가 이게 한 면적이 한 350만 평방킬로쯤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90% 정도를 중국이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그 선 그은 안쪽은 다 중국 바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원래 바다에다가는 선을 그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지금 요 섬은 이거는 인공섬이 아니라 산호초예요. 산호초. 그러니까 이제 바다 위에 모래가 조금 덮여 있다든가 또는 뭐 산호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올랐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물이 어떤 때는 찰랑찰랑 차기도 하고 거기를 중국이 시멘트 붓고 흙 갖다 부어가지고 아예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가 한 7개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인공섬이라고 그러죠. 그 인공섬도 영어로 표시하는 방식이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 인공섬을 artificial island라고 표시를 했는데 글자 그대로 이제 인공섬. 글자 그대로 인공섬인데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이 섬을 페이크 아일랜드라고 부릅니다. 가짜 섬. 그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인공섬하고 가짜 섬은 다르죠.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섬을 만들어 놓고 이제 국제법에 의하면은 섬에서부터 12해리, 그러니까 1해리를 1852m로 칩니다. 요 12해리는 그 나라의 영해입니다. 영해라는 거는 영토랑 똑같아요. 배타적 독점권을 가지고. 아니, 배타적 독점권은 이제 그보다 더 바깥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섬이 이렇게 있다. 그럼 섬에서부터 12해리, 그러니까 1852 곱하기 12해리 그러면은 우리 킬로미터로 22km쯤 됩니다. 이거는 땅과 똑같아요. 이건 완전히 땅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배가 아무리 우호국의 배가 올래도 관광객 실은 배가 오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왜? 영토는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이제 바다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소중해지다 보니까 이 앞에 200해리, 그거는 이렇게 1852 곱하기 200이면 한 360km 되죠. 360km까지, 이 정도까지는 이게 EEZ라고 그래서 배타적 독점 수역.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 이코노믹 존. 그래서 이 나라가 요 200해리까지는 배타적으로 경제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고 다른 나라 배가 와서 낚시질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나라가 허락을 해줍니다. 여기 있는 물고기 중에서 조기는 몇 톤 이상 잡지 말 것. 그러면 그 나라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하는 이유는 이 나라가 저쪽 나라에 가서도 잡을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EEZ라는 거는 좀 큽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한 이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의 EEZ로 이만해져요, 나라가. EEZ가 서로 겹칠 때 또 이제 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12해리 영해는 인공섬이면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인공섬에는 영해를 선포할 수 없다라는 국제법이 있는데 중국이 이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미국은 그것은 국제법 위반이야. 그리고 중국은 아니 내 섬인데 내가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국제법 완전히 서로 해석이 다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미국은 지금 그 말하는 12해리를 인정한 국제법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가입을 안 했어요. 미국이요? 미국이 가입 안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도 이제 이렇게 중국은 야 너는 가입도 안 한 나라가 무슨 12해리 걷다 말았다 가지고 시비 걸어 아예 회원국도 아닌데 근데 미국은 왜 안 가입을 했냐면은 이 12해리는 원래는 3해리였습니다. 3해리. 굉장히 좁네요. 3해리만 영토인데 그거를
유엔 해양법에서 12해리로 늘렸는데 미국이 화가 난 거예요. 야, 3해리지 무슨 12해리냐? 그러면 세계의 바다가 그러니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바다가 그만큼 줄어드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해군 국가고 항해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국 국회에서 인준을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우리는 그냥 비록 인준은 못 받았지만은 이것을 법으로 지키겠다라고 선언은 한 상태예요. 법으로 따르겠다. 그렇지만은 일단 조의는 못 받은, 가입은 안 한 나라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법적인 갈등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12해리를 걷는데 미국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미국 군함이 다닙니다. 이렇게. 네. 미국 군함이 다녀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가 영해라고 그랬는데 미국이 허락도 안 받고 들어와서 가면은 발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촉즉발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내가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인공섬이지만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보호하려고 영해를 선포했는데 그 국제법에 가입하지도 않았다는 미국 군함이 그걸 무시한다고 그렇게 다니고 있으니. 그 가짜선 만드는데 돈, 시간,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아유,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그럼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요거 그 중에서 제일 큰 건데. 네. 비행장 길이만 3,000m입니다. 이 그냥 그 굳은 땅도 아닌 이 땅에다가 그 시멘트 갖다 붓고 3,000m짜리 활주로 만들고 그러면 얼마나 돈 들고 시간 들었겠습니까? 시멘트 날르는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그렇죠. 부면 쓸려가고 부면 쓸려가고 그럼요. 뭐 네. 여기 그림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바다가 그냥 밑에가 보이잖아요. 네. 그죠? 이거 뭐 큰 파도 치면 다 쓸려갈 정도의 이런 땅들인데 그래도 이거가 그 비행기 갖다 놓고 고사포도 비행기 쏘는 포도 갖다 놓고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이 지역을 항해하는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작전을 재개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아주 그 앞으로 그 초미의 관심사가 될 텐데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이 작전을 한 번도 하지 않았었죠. 안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중국이 이제 2014년부터 그런 섬을 7개를 만들었거든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를 하는데도 중국은 그냥 막 만든 겁니다. 무시하고. 그리고 만들어 놨는데 12해리를 선포하니까 영해를. 그러니까 미국 해군이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2016년 얘기입니다.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중국한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 군함이 지나갑니다. 또는 심지어는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미국 폭격기가. 그런데 지금 그 따라 지나간 나라가 호주 공군기가 같이 네.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나라가 그걸 했어요. 중국이 자기 영해라고 선포한 자기 영토라고 선포한 바다 위를 미국 군함 다니고 미국 폭격기 다니고 호주는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몇 번 했는데 그게 이제 끝난 거가 2016년 10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일때 끝났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선거할 때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거를 훨씬 더 이 작전을 확대하겠다. 이 작전 이름을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네, 자유의 항해 작전. 자유항해 작전 해가지고 자유항해 작전을 훨씬 양을 늘리겠다. 그러고서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은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언제까지 안 했냐면은 5월 24일까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그래서 트럼프는 그 안 한 이유를 이제 많은 그 뭐 언론에도 나오고 학자들이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겁쟁이라서 안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트럼프를 아주 그 제일 트럼프에 대해서 좋은 뉴스는 거의 방송하지 않는 CNN. 네. 그 얼마 전에 나온 거 보니까 CNN이 트럼프에 대해서 방송한 것 중에서 6%는 우호적인 방송, 94%는 좀 네, 많이 기울었네요. 그러니까 94%는 비우호적인 비우호적인 방송. 근데 그 CNN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바마는 씩씩하게 그것을 했다. 근데 트럼프는 뭐 말로는 씩씩하게 하고 말로는 한다고 그러면서 뭘 하나도 하지도 못한다. 라고 오히려 트럼프를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그 태평양 사령관이 나와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거가 아니라 지금 이제 행정부도 바뀌고 그러니까 새로 이제 트랜지션하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안 하는 것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다 정확한 분석은 이거는 아무 때나 사실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고 있었던 거는 트럼프가 중국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그 대가로 북한 핵 문제를 네가 좀 해결해봐라는 그런 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 보고 북한 핵 문제를 좀 해결하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그 대신에 이 남진해에 여기 있는 이 섬들에 대한 자유항해 작전은? 자유항해 작전은 네. 내가 조금 좀 그 보류를 해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5월 25일, 그러니까 뭐 바로 며칠 안 되죠. 처음으로 미국 군함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중국은 뭐 작년 10월에 그 일이 있었고 지금 7개월 만에 다시 미군이 들어간 것이죠. 지금 원래 그 트럼프 행정부의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오퍼레이션은 그 계획이 훨씬 방대합니다. 더 체계적이고 더 빈번히 할 예정이고 그런데 안 하고 있다가 뭐 안 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CNN이라든가 뉴욕타임즈라든가 이렇게 그 트럼프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언론들이 트럼프는 오히려 겁쟁이라는 식으로 조롱하던 식으로 그것도 못하네. 네. 오바마는 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생각보다 이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그렇죠. 이 작전에 동참하라고 동참하자는 요청할 것을 수 있기 때문이죠. 원래 그 오바마 쪽에서 오바마가 대통령 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은밀한 요구를 하죠. 같이 하자고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 혼자 하는 것보다 세계 여러 나라가 다 하면은 항해 자유의 원칙, 그 중국이 그것을 위반하는 나라가 이제 확실히 되고 이제 중국이 그 입지가 작아지는데 미국 혼자 하면은 미중 패권 경쟁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다른 나라 보고 같이 하자고 그럴 개연성은 뭐 충분히 있고 이게 이 미국의 FON이라고 아예 이름을 씁니다.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FONO죠. 네.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오퍼레이션. 이 작전이 앞으로 점점 커지게 되면은 그래서 복잡한 거는 그게 커지게 되면 북한 문제는 또 당연히 더 복잡하게 되겠죠. 그죠? 중국이 야 내가 북한 문제를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너가 나를 이렇게 괴롭혀라는 그런 반응을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국제 문제는 다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미중 관계 그리고 북한 핵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는 문제인데 그것이 막 꼬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중국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이 자원 문제인데요. 21세기는 자원 전쟁의 시대라는 얘기도 있고 또 히토류를 비롯한 주요한 자원이 중국에 압도적으로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결국 중국이 강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입니다. 요거 나온 지는 한 몇 주 됐어요. 그 배달된 지 한 2, 3주 되는 잡지인데 이코노미스트. 네. 영국에서 나오는 뭐 네. 이거 세계적인 잡지죠. 이 제목은 이름은 이코노미스트라고 돼 있지만은 국제 정치, 국제 경제에 대해서 아주 괜찮아요. 네. 그리고 또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문 쓸 때 이거를 인용하는 거는 뭐 하등에 이 자료가 그 정도로 권위를 네. 자랑하고 있습니다. 요거 그 특집을 보고 내가 조금 참 대단하다. 약간 충격적인 뭐 알고 있었던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충격인데 The World's Most Valuable Resources.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 했는데 이제 1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를 이제 상징하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00년 전에는 그 자원이 사람이에요, 사람. 네. 그래서 농촌에 뭐 10명씩 애를 낳고 그러는 거가 사람이 많아야지 자원이 많은 거거든요. 네, 다 생산력도 높아지고. 그 손으로 일하고 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 생산의 그 기본이 땅이 있어야 되고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뭐 돈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런 건데 그 가장 중요한 자원이 이렇게 시대가 변할수록 변합니다. 철과 석탄. 그렇지. 철과 석탄 뭐 네. 그것이 한때는 최고였다가 네. 그다음에는 뭐 석유가 됐다가 네.
지금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정보라고 한 특집입니다. 그래서 그 뭐 무슨 우리가 물질적으로 쓰는 그런 자원이 아니라 정보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옛날에는 뭐가 많은 사람이 돈을 잘 벌었느냐? 그 한때는 증기기관. 그게 이제 뭐 마력의 상징이잖아요. 네, 그죠? 산업혁명. 뭐 네. 기차로 병력 나르고 탱크 만들고 뭐 그래서 그 증기기관의 시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전기의 시대가 이제 그 이후에 한 100년 가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정보통신 그것이 이 시대의 자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옛날에는 그 증기기관이 많은 나라가 전쟁도 하고 돈도 벌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정보가 많은 나라가 돈도 벌고 전쟁도 한다. 전쟁에서도 이긴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말로 하면 창조경제입니다. 그게 바로 지식경제, 정보 뭐 이런 건데 여기에 그 그림을 재밌게 그 표시를 했는데 이게 그 석유판에는 그 석유 시추하는 바다에다가 석유 시추하는 이거 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바다에서 석유 시추하는 건데 100년 전에는 그것이 가장 자원의 제일 중요한 자원이었다. 오늘날의 그 가장 중요한 자원은 옛날에 오일인데 100년 전에 지금은 데이터다. 그리고 그것을 장악하는 나라, 그것을 장악하는 회사가 이제 세계의 앞으로 세계를 끌어가는 거죠. 이거는 그것이 너무나도 한쪽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내용의 특집입니다. 이거 너무 독점하는 거 아니야? 그런 내용의 그 책인데 보세요. 한번. 여기 너무 보면 재밌어요. 네, 부제가 Data and the New Rules of Competition. 데이터와 경쟁의 새로운 규칙. 근데 거기 이제 여기 보면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우버, 페이스북, 테슬라 다 미국 기업이네요. 100% 미국 거죠. 네. 바로 여기서 이제 21세기의 자원 제일 중요한 자원이 뭐냐? 데이터다. 데이터. 100년 전에 석유나 똑같은 것이다. 근데 이 잡지는 그거가 너무 한 사람의 손에 편중돼서 문제가 생긴다. 구글도 쪼개야 되고 그러니까 스탠다드 오일이 몇 개로 쪼개지듯이 다 쪼개야 된다는 그런 식의 내용인데 나는 이걸 보고서 앞으로 세계를 100년 동안 지배할 나라가 미국이구나 하는 게 딱 들어옵니다. 아마존, 우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가 작년에 자동차를 2만 5천 대 팔았답니다. 네. 2만 5천 대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그 회사의 가격이 GM보다도 더 높대요. GM은 230만 대를 팔았대거든요. 왜냐하면은 앞으로의 자동차는 친환경. 이거 운전수 없는 자동차. 그러니까 운전수 없는 자동차, 친환경 뭐 물론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운전수 없는 자동차 이것이 1초 움직이는 동안 생산하는 지식이 100기가바이트래요. 100기가바이트. 요거 1초에.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라고 썼더라고. 거기 뭐 얼마나 수많은 정보를 보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속도, 뭐 옆에 있는 환경, 뭐 다 보면서 달릴 테니까. 그렇죠. 다른 차의 주행, 뭐 그렇지. 날씨. 그 수많은 데이터를 지금 막 해석을 하면서 또 자기도 데이터를 생산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만드는 이 무인 자동차가 1초 동안에 제너레이터가 이제 발전한다는 그런 뜻도 되는데 1초 동안 생성하는 그 정보가 100기가바이트. 그러니까 그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 있죠. 우리가 이제 컴퓨터 딱 찍어서 물건 사는 거. 온라인 쇼핑의 50%가 아마존이래요. 야, 예전에 책만 팔던 시대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 격세지감. 이건 뭐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안 파는 게 없습니다. 안 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책만 사는데 별걸 다 팝니다. 하여간 뭐 시계도 팔고 안경도 팔고 텔레비도 팔고 뭐 안 파는 물건이 없다 해도 운동화도 팔고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누가 물건 사는지를 스스로 물건을 팔면서 소비자 데이터를 스스로 아는 거잖아요. 네. 어디에서 산다, 누가 산다, 뭐 나이 몇 살인 사람이 산다, 뭐 전화번호 몇 번인 사람이 산다, 어느 마을 사는 사람이 산다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면서 소비자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거 사보시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안 목록도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이런 거 사셨으니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으시겠어요? 소비자의 모든 지식을 다 알면서 그 사람들의 이제 욕구까지 통제할 수 있는 네. 이런 세상이 되는데 이것들을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이 잡지는 회사 이름만 나왔지만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우버, 아마존, 구글 이게 100% 미국 전부 다 캘리포니아의 네. 그 둥지를 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그래서 요새 그 미국에서도 학생들이 경영대학 졸업하고 제일 최고로 가는 데를 구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구글. 그러니까 구글은 지구의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든 정보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서치 엔진인데 구글로 가서 우리가 그 정보를 찾고 또 구글은 그 정보를 제공도 하기도 하고 뭐 통제도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 세계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옛날로 치면 석유, 앞으로 치면은 이제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를 아주 소수의 회사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 글에는 전혀 그런 얘기는 안 나왔지만 저는 이거 딱 보고서 전부 미국 거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래 지금까지 앞으로 한 20년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건 틀림없어. 그렇지만 그 후에는 중국이 세계를 미국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하지 않겠어 그러는데 이 그림을 보면 그 말은 틀리는 말이죠. 여기 중국 기업이 한 3분의 2쯤 들어가 있어야지 그 말이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가 이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그 변하는 모습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그 다른 모습 다른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어렴풋이 알지고 있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문드문 구체적인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라는 자동차도 하여간 대단해요. 이거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교통수단의 혁명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며칠 전에 제가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2030년에는 미국 사람들이 자가용차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2030년은 지금부터 겨우 13년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게 뭐 무슨 소린가 하고 이렇게 내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떤 여자 앵커가 설명을 하는데 사실 자기는 그런 세상이 싫대요. 자기는 운전하는 거가 아주 좋다고 운전을 재미로 하는데 그런 세상이 되면 너무 좀 그럴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전화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차를. 그럼 내 자동차 내 주소가 다 입력돼가지고 전화 치면은 차가 와. 그럼 그거 타고 이제 가고 싶은 데를 또 이제 주소 주면 갑니다. 네, 운전자 없이 그냥 운전자 없이 갑니다. 그냥 간 거야. 네. 갔는데 보니까 내가 도착한 자리가 이미 자동으로 입력되잖아요. 네. 그래서 또 부르면 또 와 그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뭐 주차 문제 필요 없고 주차도 필요 없고 그냥 뭐 전부 그래서 자기 차가 이제 필요 없다는 거라. 운전하는 차는 없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는 이유가 옛날에 말을 타고 다니던 시절에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네. 지금도 이제 차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차를 뭐 정말 자기 얼굴 닦듯이 닦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게 좋은 거야. 사랑스럽고. 근데 옛날에 그래서 말을 자동차로 대체할 때 사람들은 말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다 그랬는데 지금 말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이 사람이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소수가 있기는 있는데 그건 시골에서 그냥 네. 경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도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 뭐 극소수가 살아남겠죠. 그렇죠. 이제 네. 취미로 네. 이제 어디 운동장 만들어 놓고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속도 내고 달리고 뭐 그러는 거로 남아 있을지 모르죠. 네. 근데 이게 되면은 이제는 뭐 자동차 타면서 자기도 하고 책도 보고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뭐가 이제 대폭 증가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서 와 이게 뭐 우리가 상상 못하는 방향으로 세계가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이미 자동차를 소유하는 거에서 렌트하는 쪽으로 문화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자동 운행 자동차 시대까지 그렇죠. 가는 이제 거는 그거로 뭐 네. 거의 이제 눈에 보이는 정도로 온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보면서 참 우리 생각보다도 그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이 부분 읽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북 관계 얘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로 다시 돌아오고. 네. 다시 이제 한반도로 돌아와서 지금 몇 달 동안 네. 이러니까 좀
피곤하죠, 그죠? 그렇죠. 한반도가 피곤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 언론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옵션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도를 했는데 저희가 이 국제 정치 시간에 여러 차례 소개한 그 미래학자, 지정학자 조지 프리드만은 군사적 옵션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군사적 옵션을 실행할 시간이 임박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가 진실입니까? 이게 지금 저도 그 뭐 우리 뭐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뉴스를 열심히 보는데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지금 미국하고 북한이 지금 그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게임의 당사자. 사실은 네. 우리가 당사자인데 우리는 옆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방관자처럼 그런 돼 형국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나쁜데 왜 나쁘냐면은 우리가 방관자를 하게 되면은 미국과 북한과의 게임이 끝나는 날 우리가 그 게임 끝난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도록 하는데 이제 영향력이 뭐 확 없어지죠. 게임 끝난 이후에 지분도 확 줄어들죠. 그렇죠. 우리는 방관자였기 때문에 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게임이 끝나면은 우리랑 관계없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언론에 보면은 최근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폭력적인 수단은 쓰지 않기로 했다라는 네.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현실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정책으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 방법은 안 쓰고 해결할 거야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협상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폭력 사용하는 것은 안 하기로 했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는 정말 안 쓸 거라도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 보면은 뭐 틸러슨 장관도 그렇게 말했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폭력을 네. 안 쓸 것이다라고 얘기했댔는데 이렇게 얘기한 건 맞을 거예요. 폭력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한 건 맞습니다. 네. 그거는 또 그게 원칙이죠. 나는 칼로 해결할 거야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그거 해결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는 미국이 폭력 수단은 이제 쓰지 안 않기로 쓰기로 했다. 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안 쓰기로 했다라고 공개한 적은 없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공개할 리도 없고 속으로는 정말로 이건 난 죽어도 안 써. 속으로 하더라도 겉으로 나는 그건 안 쓸 거야. 옛날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 문제 그 김영삼 대통령 때 폭력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그럼 모든 수단이 아니죠. 폭력이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군사력. 군사력. 네. 그러면 한국 언론들은 희망 사항을 보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그 보고서 해석을 못하는 해석을 겁니까? 좀 틀리게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뭐 어떤 언론이라고 내 구체적으로는 뭐 기억 안 나지만 인터넷을 이렇게 쭉 봤을 때 미국 틸러슨 장관 또는 트럼프가 이제 무력 사용은 배제한 듯 하는 네. 식으로 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걸 미국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걸 제가 그냥 하나 읽어드릴게요. 미국 그 국회에서 미국 상원에서 네. 이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공화당하고 민주당 네. 그 의원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아예 얘기를 했어요. 모든 옵션을 다 써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가 모든 옵션을 다 고려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프 플레이크라는 그 상원의원 그리고 팀 케인은 민주당이에요. 네. 하나는 공화당 상원의원인데 이 두 사람이 그 아예 미국에 대한 위협이 임박할 경우 미국 대통령은 헌법 2조에 근거해서 선제 공격을 가할 권한이 있다. 모든 옵션을 다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모든 옵션을 다 쓴다는 정책을 지지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원의원이 이렇게 얘기했고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하고 공화당 그 네. 제프 플레이크는 공화당이고 팀 플레이크는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그 팀 케인은 네.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 의회가 아니라 국무부에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 확정 서명에 대해서 여러 나라가 보도가 나왔죠.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이다. 공격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지금 트럼프가 여행 중이죠.
중국이 해주길 바란다. 안 해주면 내가 혼자 하겠다는 말도 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언론이 미국이 군사력을 쓰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나오는 것은 실제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미국의 소리 방송 제가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이것도 아주 자료로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과 대화 의지를 담은 대북 정책을 확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군사적 밀리터리 옵션을 배제했다라는 국내 보도는 적어도 그거는 사실이 이제 아니군요. 이제 그 해석인데 대화로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김정은을 만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김정은을 근데 under the right condition 조건이 허락되면은 네. 그 조건이라는 거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하고 보여주면 뭐 그런 것인데 그런 조건이 되면은 근데 이제 이 잡지들 보면은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한번 정 박사님 읽어보세요. 네, Donald Trump said he would be honored to meet Kim Jong-un, North Korea's blood-stained dictator, in the right circumstances.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그는 내가 김정은을 만난다면 그것은 아마도 뭐 영광스러운 일이다. 될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은 북한의 이 피칠갑을 한 독재자다. 블러드 스테인드가 뭡니까? 그냥 완전히 피바다를 이룬 독재자다는 그 뜻이죠. 네. 단어 보세요. 그리고 김정은을 만난다면 in the right circumstances. 올바른 말하자면 이런 환경이 조성되면 만나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그렇게 얘기한 거를 우리는 그냥 블러드 서스테인드 딕테이터 김정은이라는 말 빼버리고 네. 블러드 서스테인 그러니까 블러드 서스테인 블러드 스테인드. 네. 그러니까 완전히 얼굴에 피투성이다 그지 하도 못되게 굴어가지고 네. 그런 독자들을 만나 그리고 라이트 컨디션이라고 썼잖아요. 그죠? 네. would be honored. 뭐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지. 이 정도의 의미. 근데 그걸 여기서 단어 몇 개 빼고 해석하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만나는 걸 영광이라고 말했다가 되는데 피바다를 이렇게 완전히 입술에 피가 덕지덕지 묻은 이 독재자를 바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읽어보면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거는 안 만나겠다. 안 만나는 소리죠. 얘기죠. 뭐 이런 그런데 이런 거를 해석할 때 잘해야 됩니다. 김정은 North Korea's blood-stained dictator. 완전히 피투성이 얼굴에 피가 그냥 네. 잡아먹어서 그런 독재자를 만나는 것을 근데 이제 라이트 컨디션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보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놓고 그런데 이제 조지 프리드만 교수 아주 네. 최근에 이거 우리나라 언론은 뭐 거의 안 나왔죠. 거의 안 나왔는데 조지 프리드만 박사라는 사람이 뭐 우리 베나 TV에서 여러 번 소개했고 네. 미국에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 중에서는 가장 뭐 명성이 있는 학자입니다. 네. 그런데 콕 집어서 트럼프의 해외 순방이 끝나기 전에 대북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며칠 안 남은 겁니다. 이 사람이 몰딘 이코노믹스라는 그 잡지 네. 잡지에서 이렇게 소개된 글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조지 프리드맨이라는 그 학자가 원래는 루이지애나 대학 교수였습니다. 교수였는데 코넬 대학에서 정착받고 교수를 쭉 하다가 이제 미래 예측하는데 아주 전문적인 재질을 발휘해가지고 아예 연구소를 하나 차렸습니다.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데 그 연구소 이름이 스트래포. 그러니까 스트래포라는 게 스트래티직 포캐스팅. 그러니까 전략적 예측. 전략적 예측만 하는 연구소인데 이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기업들을 위해서 무슨 뭐 저 나라의 미래 환경이 어떨 거냐 뭐 이런 거 다 예측해주고 그러고 미국 CIA도 이 사람 연구소에 많은 의존을 합니다. 이 사람 제자들이 또 날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밑에 수제자격인 사람이
피터 제이한이라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도 우리가 한두 번 소개했을 거예요. 그 미국의 시대는 앞으로 오래 간다 하는 그런 책을 쓴 사람인데 조지 프리드맨의 강연 내용을 이 잡지가 뭐라고 요약했냐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A United States attack on North Korea is imminent. 임박했다. 미국의 북한 공격이 임박했다라고 5월 23일 지금 뭐 한 일주일도 안 됐죠. 네. 5월 23일자 연설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상황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쪽에서 그냥 시꺼먼 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그 속도가 예를 들어서 뭐 시속 20km로 오고 있다. 그 100km 떨어진 여기는 5시간 후에 비가 오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일기예보를 보고 과학적으로 예측하는데 이 사람도 이제 그런 그 기법을 쓰는데 지금 동해바다에 미국 항공모함이 2척이 있습니다. 칼빈슨과 로널드 칼빈스라고 레이간호가 네. 있는데 동해바다에 2대가 들어와 있는 건 아마 그 6.25 이후 처음일 겁니다. 뭐 6.25 때는 그때는 지금처럼 그 무지막지한 항공모함도 네. 아닌데 이 항공모함이 2대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 프리드맨 박사는 F-16만 지금 100대가 여기 있다. 100대. F-16이 미국의 주력 공격기죠. 그 F-16은 주로 폭격용 전투기. 그러니까 이제 조금해서 전투기라고 합니다. F는 파이터란 뜻이에요. 네. 근데 F-16이 파이터지만은 폭격을 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다음에 나온 건 F-15라는 거는 걔는 이제 그러니까 공중전 전투기. 네. 그런데 그 F-16만 지금 100대가 와 있다. 폭격용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항공모함 2대다. 그런데 그 다른 자료를 보면은 그 트럼프가 시리아 포격하라고 쐈던 그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300발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해바다에만. 이것이 가 있을 때는 고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그것이 터지는 거다라고 그 강연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동해바다에 항공모함 2척 있고 토마호크 미사일 몇백 개 있고 F-16 몇백 대 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겠느냐? 거기까지 갔는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좀 더 우리가 정교하게 얘기하자면은 지금 이 사람 얘기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없애든지 김정은이를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 오는 것을 그냥 참든지 둘 중에 하나다. 가만히 있으면은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을 마치고 가만 안 있으면 이제 그걸 안 하려면 북한을 공격해야 되고 둘 중에 이제 하나가 남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의 이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 1. 저는 그 김정은은 결국은 붕괴를 시킬 거라고 보는데 그것이 전쟁 안 하고 붕괴시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군사력의 목적이에요. 가서 여기 있음으로써 싸움 안 하고 저쪽에 무너지는 거. 그럼 그거는 군사력을 쓴 건 아니죠. 고사작전. 그렇죠. 네. 뭐 고사작전도 되고 군사력이 있음으로써 전쟁을 안 했다. 그래서 군사력의 목표는 전쟁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항공모함이 2대가 있고 F-100이 100대가 있고 근데 걔가 무너져주면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그 미국의 대북 정책은 뭐냐. 1. 조금 더 기다려가지고 북한이 지쳐서 넘어지게 하는 거. 얼마나 네. 지금 북한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 좀 해봐라.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북한이 혼자서 넘어지지도 않았고 중국도 안 해줄 때 그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옵션이 원래부터 그게 맨 앞은 아니에요. 뒤로 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전술 전략상으로 그 무기들이 막 올 때 그 긴장되고 겁도 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쓸 거야. 그러고 이제 협박도 하고.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면은 북한이 저절로, 그러니까 뭐 그건 다시 어떻게 말하면 평화적인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중국, 세 번째 방법은 뭐 미국이 할 수 없이 내가 안 할 수 없다는 거. 그거는 매일 트럼프가 매일 중국한테 하는 말이죠. 중국이 해다오. 안 하면 내가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 근데 중국이 하지 않아도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얘기인데 지금 중국하고 북한 국경선이 거의 폐쇄되다시피 네. 중국이 또 아주 압도적으로 이거 그 국경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할 수 있는 거가 이제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켜가지고 미사일이라든가 이걸 아예 못 쏘게 하는 그 자원을 다 차단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북한이 내파될 때 인플로드 속으로 무너지는 네. 겁니다. 그때 그냥 식량 구하러 사람들 막 그 국경 넘는데 그거 막을 난민 발생 난민 발생 완전 막는 차단. 거.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을 타이튼, 그러니까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는 그 양면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차단한다는 얘기 1. 2. 만약 북한이 내파에서 터졌을 때 그 영향력이 만주로 나오는 걸 막겠다는 얘기. 이것은 그만큼 북한 상황이 뭐 간단치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군사적으로는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해병대가 그렇죠. 보통 이제 괌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정기 이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오키나와에 머물러 있다는 보도가 그것도 나왔습니다. 하고 그것보다도 이제 원래 그 오키나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민간인들 많이 사니까 문제가 생겨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를 점차 구암으로 옮기는 거를 이제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암은 이제 한참 아래쪽이죠. 네. 오키나와는 바로 그 중국, 네, 일본 오키나와가 영역이고, 여기쯤 있고요. 네. 구암은 뭐 태평양 네. 이거보다 더 남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구암이면 북한보다 더 멉니다. 오키나와는 북한에서 가깝고 미국 해병대 사령관이 지금 북한 상황 때문에 북한의 그 도발적인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궁극적으로는 구암으로 옮기는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옮기지 않고 일본에 그냥 있겠다라는 식으로 최근에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때문에 미국 해병대의 장기적인 주둔 기지 변경 계획이 네. 이제 보류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 문제가 지금 어떻게 해가는 것은 신문에 안 나오면 모르죠. 그렇지만 이렇게 세계의 상황은 북한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있어야 할 일이 없기도 하고 없어야 할 일이 있기도 하고 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조지 프리드먼 교수는 아예 콕 집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이 끝나기 전에 군사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가능성도 높다. 있다라고. 네, 있다. 그 연설을 뭐 길게 했는데 날짜도 콕 집었습니다. 임미넌트라는 거는 아주 임박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우리 그 뭐 방식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상당한 그 피해도 각오하고서 결정해야 될 거다. 뭐 북한이 이제 반격을 할 경우에.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견해는 둘로 갈립니다. 북한이 반격을 거의 못할 거다. 공격 자체가 반격을 허락하면서 하는 공격은 올바른 공격이 안 되죠. 반격을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면은 100%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 현대 군사과학 기술로서 상대방이 그 자기는 그 화력을 다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격은 충분히 가능하죠. 최근에 있는 전쟁 보면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 상대방은 거의 반격을 못하는 거가 이제 중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여준 그 전쟁 양식인데 뭐 북한의 경우는 뭐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미국 군사 전문가들 보면은 견해가 둘로 갈립니다. 이제 만약 미국이 폭격을 하게 되면 북한이 뭐 대규모로 보복을 하기 때문에 한국이 참 피해를 많이 입을 거다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북한이 공격을 그렇게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이미 비행기도 너무 낡았고 대포들도 낡았고 그리고 서울을 쏘기 위해서는 그 대포가 땅 속에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순간 또 다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그렇게 뭐 무시무시한 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군인들도 그렇습니다. 다만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는 도저히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왜 높다 하면은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질이 특별히 그 오바마보다 격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장 박사가 미국 국방장관이에요. 또 CIA 국장입니다. 장관, 북한 핵시설 핵능력이 어느 정도 됐는가? 그때 오바마 대통령한테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각하, 북한이 핵능력이 많지만은 각하 제임시에 북한 핵무기가 미국까지 올 일은 없습니다. 아직도 몇 년 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오바마는 아 그렇구나. 전략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게. 그래서 오바마의 대북 정책을 스트래티직 페이션스라고 그러죠. 전략적 인내.
전략적 인내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트럼프가 CIA 국장한테 물어봤어요. 국장, 북한 핵이 미국까지 오는데 앞으로 몇 년 남았나? 예, 3년 정도 오면은 올 것 같습니다. 그럼 내 임기 중아니요? 예, 임기 중입니다. 그럼 막아야 되잖아, 이거. 예,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처한 환경하고 트럼프가 처한 환경이 다른 겁니다. 물론 트럼프의 그 성질이 오바마랑 다르죠, 성격이.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취임한 지 2달, 석 달밖에 안 되는 미국 어떤 대통령이라도 북한 핵이 자기 임기 중에 미국에 온다 그러면 행동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안 미국 된다. 입장에서. 이건 안 된다 하고서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가 오바마랑 뭐가 특별히 더 다르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더 쉬운 비유로 하면은 2001년 9월 11일 날 그 자리에 조지 W. 부시가 아니라 클린턴이라든가 오바마라든가 트럼프가 있었어도 행동은 비슷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 여건에 따라서 반응을 한 거니까. 네. 근데 하여간 이 조지 프리드맨 박사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 임미넌트하다, 임박한 것 같다 하고서 그 임박한 것은 우리가 그 예를 들었듯이 시꺼먼 구름이 여기 와 있어. 이 구름이 지금 바람 부는 방향으로 북한까지 도달하는 데는 임미넌트라고 얘기한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비유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조지 프리드만 교수는 김정은을 가리켜서 살인광이다라고 묘사를 했더군요. 지금 그 김정은에 대해서 그 영어 묘사, 외국 기자들, 외국 학자들 묘사하는 거 보면은 뭐 무시무시합니다. 여기 보세요. 피칠 가불한 독재자. 네. 블러드 스테인드 네, 딕테이터. 블러드 스테인드 딕테이터. 딕테이터. 그 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네.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어세시네이션이라는 얘기가 뭐 그냥 막 나오고, 네, 암살. 암살 네. 얘기가 막 네.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온도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언론들이 뭐 우리는 뭐 좀 점잖게 쓰는 것 같은데 그 외국 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리고 네. 지금 우리가 너무 이 게임을 미국과 북한과의 게임으로 우리 스스로 방관자 되기를 원하는 건지. 방관자 되기를 원하는 건지. 그러면은 네. 뭐 당장은 우리가 편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정치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에서 우리의 그 발언권이 뭐냐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거는 결국 우리 문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 문제가 G7 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G7에서 제일 중요한 의제가 북한, 시리아다. G7이라는 거는 여기는 중국은 안 들어갑니다. G7에 들어가는 나라는 웰시 네이션이라고 아예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사는 나라. 그래서 네. 이태리하고 프랑스 뭐 이런 거 들어가는데 카나다 들어가고. 근데 일본, 영국, 미국, 네. 캐나다, 이태리, 프랑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독일, 도이칠란드. 그래서 중국이 안 들어갑니다. 중국 안 들어가고 러시아도 안 들어가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 무역 국가들 뭐 경제 회의 같은데 트럼프가 제일 그냥 중요한 것이 북한 문제다. 북한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영국, 프랑스가 동해바다 와서 일본하고 훈련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랑 다 연결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군요. 살짝 마음에 걸리는 것은 역시 국내 언론들의 보도 방향과 국제 정세 사이의 차이가 생각보다는 좀 크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조지 프리드맨 정도 되는 사람이면은 이 사람 우리나라에도 이제 미래 예측하는 앞으로 뭐 중국하고 미국 누가 더 강하냐가 할 때 조지 프리드맨하고 그 영국의 그 니얼 포거슨 그 두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도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뭐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제목이 얼마나 그 심각합니까? U.S. attack on North Korea is imminent. 미국의 대북한 공격은 임박했다라는 이 정도 기사는 뭐 그대로 그냥 뭐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간 항공모함 2대가 동해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자체로 놀라운 얘기죠. 원래 지금 항공모함 이렇게 한번 나오면은 한 7개월 정도 있으면 다시 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 선원들이 지금 바다에만 그 1월 5일 날 샌디에고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몇 월입니까? 5월 5월이니까 말이니까, 벌써 한 네.
한 4개월, 5개월 바다에 네. 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교체 주기까지 따지면 한 6월 달쯤 되면 이제 가야 되죠. 그 한 또 가는데 또 한 보름 걸릴 테니까. 근데 6월 중순 정도까지 있으면은 그 뭐 미국 사람 그 설명에 하면은 북한은 금년에 모내기를 망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 군인들이 모내기 하러 가야 되는데 칼민스노하고 로날드 레간이 동해바다에 있는 바람에 군인들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다 그러니까 전방위 압박이 압박을 지금 들어가고 있다.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충근의 국제정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국내외 뉴스 그리고 정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충근 박사님의 판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하고 그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신문들 네, 요 조지 프리드만 기사는 제가 좀 그 다시 복사해 한번 복사해. 볼까요? 네. 내가 그 조지 프리드맨 거를 요 한 서너 페이지 돼요. 네. 제가 전화기로도 읽었지만 한번 다시 이렇게 페이퍼로도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네. 북한이 해군반 능력 없다라고 아예 얘기를 해버렸어요. 아 북한이 해군 핵폭탄을 이 미사일에다가 핵폭탄 달 능력 아직 없다라고. 그래서 이제 장기 모드로 들어가는 것 같아. 뭐 장기 모드로 해봤자 뭐 1년 이내지만은 제목이 무서워. 역사가 돌아왔대. 역사가 돌아왔다는 건 지금 그러니까 세계화가 끝나는 거가 맞다라는 소리거든. 맞아요. 하 참나.